제가 철학 얘기를 했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때 이제 제가 주제로 내세운 게 나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정치, 사회, 경제가 통섭되는 어떤 이론적인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나라는 거는 어쩌면은 어떤 국가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의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고,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또 굉장을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를 규정하는 그 시대,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약간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이론으로 오늘 설명하는 날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상당히 잘 오셨고요. 여기 오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이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노갈레스, 여긴 아리조나. 이쪽이 노갈레스 아리조나고 이쪽은 노갈레스 멕시코입니다. 원래 이 아리조나가 멕시코 땅인데 미국이 샀던가 뭐 전쟁을 해갖고 뺏었거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국경선이고 아리조나의 노갈레스라는 도시고 여기는 이제 멕시코의 노갈레스라는 도시인데 원래 한 개의 도시인데 국경선을 이런 식으로 딱 직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 노갈레스 멕시코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불을 꺼주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바이내셔널 파이어 파이팅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여기는 홍수가 났고 여기는 그럭저럭 잘 견디죠. 바로 이 벽 사이로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가 왜 생겼을까? 그래갖고 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벽을 타넘어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애들까지도 이렇게 이 보더 컨트롤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뭐 잡히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여는 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원래 같은 도시고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국가인데 왜 어떤 나라는 멕시코가 같이 어렵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됐고 미국처럼 번영한 나라가 됐을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하고도 그런 게 있죠. 우리 혈통도 같고 역사도 같은데 70년 만에 북한과 남한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달라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기는 압록강 단동입니다. 단동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종의 관광을 하러 이렇게 차려입고 있는 사이에 그 강 건너편에는 이런 표정으로 군복무하는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압록강변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람선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 북한의 군인이 돌팔매질을 건너편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불과 한 30-40년 만에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북한 사람들이 진짜 기루하게 살고 있죠. 이런 모습.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 그걸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한국과 북한이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를 채택했고 북한은 배급 경제를 선택했다. 1948년도에. 그게 모든 것을 다 바꾼 겁니다. 근데 미국과 멕시코는 뭐가 달랐을까? 미국은 혁신 경제를 발전시켰고 멕시코는 이권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권 경제 위주로 된 경제를 한 거죠. 한국은 시장 경제긴 하지만 혁신 경제와 이권 경제 두 개 다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멕시코보다는 좀 낫습니다. 미국보다 못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는 거 아시죠? 이권 경제는 GDP를 감소시키고 혁신 경제는 GDP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국가를 볼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로 의존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재인 질서가 말이 좀 어렵죠. 경로 의존이라는 건 path dependenc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public goods라고 하죠. 공공재가 일종의 질서입니다. 이제 룰셋이라고 얘기하고 오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고 소속원들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개발 강연 듣고 책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국가의 질서입니다. 국가의 어떤 룰셋이 실제로 소득을 결정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소득이 우리의 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거든요. 인종이 달라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차 보여드린 바로 이 컴플렉스, 이 에카스 시스템에서 이런 국가 혹은 기업이 있을 때 규칙의 집합, 룰 시스템과 잘 짜인 질서, 핏 오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체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고 정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path dependent라는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가 커티 자판입니다. 커티 자판. 지금 커티 자판을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커티 자판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자판입니다. 외기도 힘들고 쓰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모든 컴퓨터와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느 이거 아세요? 손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타이프라이터가 100여 년 전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계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까지 기계식으로 막 타작을 쳤죠. 이 기계식으로 이 자판을 만들었을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이게 누르면 뒤에서 무슨 팔 같은 게 딱 나와서 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옆에 있는 자판이 가까이 있는 자판이 동시에 뚫으면 이제 걸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같이 안 쓰는 자판들을 조합한 거예요. 예를 들면 Q와 W와 E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처음 개발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개발돼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타이프라이터뿐만 아니라 그때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어요. 1980년대는. 그때 이 자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타이피스트들이 이 자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모든 자판들이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다음 사건과 연결되는 거. 그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죠. 이게 역사적 맥락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그렇게 쓰는데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인간의 몸은 특히 팔이 이렇게 앞으로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이게 뒤로 꺾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이 자유자재로 잘 돌지 않습니다. 관절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생겼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류에서 생깁니다. 어류의 이 앞지느러미가 팔로 나중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 어류가 헤엄을 칠 때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진화에 유리하고 생존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나왔을 때 이 아가미를 가지고 이게 아가미가 아니라 지느러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런 팔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도 경로 의존성입니다. 경로 의존성이 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배아가 생겼을 때 배아가 반복한다고 그러죠. 역사를. 그래서 양소류같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어류같이 생겼다가 포유류같이 생겼다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다 경로 의존성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경로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지적하는 게 1995년도만 해도 상위 10%가 약 29%의 소득을 가져가다가 지금 이제 45%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의 구조의 변화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온 것은 바로 1980년대, 90년도에 어떤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경로가 그런 식으로 의존돼 갖고 지금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상태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2017년경에 상당히 큰 세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예측을 했죠. 우리의 역사를, 경제사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제가 어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우리의 그 소득이 1960년경에 116불이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기준 가격으로 제가 환산한 거예요. 그리고 80년경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그리고 외환위기 때 약 1,400만 원이었고, 3년 전에 한 2,7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이고, 올해 아마 우리나라 달러 베이스 경제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적했듯이 이 상위 10%의 소득이 29%대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까지 굉장히 안정되다가 YS, DJ 때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보면은 이 이승만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5.3%였고요. 박정희 시대 10%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대 8.6%, 노태우 시절에 9.1%, 그다음에 YS 때 5.6, DJ 때 5.3, 노무현 대통령 때 4.5, 그다음에 이명박 시대 3.2%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마 3%가 안 될 거로 예상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빈부격차는 급격하게 나빠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이제 크게 생각이 다른데, 과연 업적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상해 임시정부파를 배격하고 친일파와 야합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죠. 결과적으로 분단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6.25 전쟁 때 한강 철교를 부시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장단점이 많은 거죠. 제주도 4.3 사태와 보도연맹 때 엄청나게 많은 양민을 학살한 원인을 제공했죠. 근데 6.25 전쟁을 승리하고 한미협정을 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독재를 위해서 정치를 이뤄냈고, 깡패를 동원해서 독재를 이뤄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지금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토지를 분배한 것. 1949년, 50년도에 우리나라 과거 한 2000년 동안 그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던 것을 혁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자영농이 되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우리 아들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래갖고 대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건 시장 경제와 민주 정치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북한은 그때 배급 경제와 독재 체제를 선택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좌우 논쟁할 때 이승만의 공도 있지만 과도 있지만 공을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한 건데요. 구테타로 혼란을 종식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한인 협정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산업화를 시작했고, 독일의 근로자를 파견했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고, 이번에 그 영화에 나오죠. 그 국제시장에 이제 이런 스토리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관치 경제로 재벌을 육성했고, 유신 독재와 긴급 조치로 인권을 유지했고, 딸 박근혜를 낳은 게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외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방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 수입대체 산업과 내수 위주의 경제를 했지. 아주 예외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제법 큰 나라 중에서 대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떤 뜻으로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이념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때 대외 개방적인 수출 지향이었죠. 이 시장 경제를 채택한 것이 그 후에 우리나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뭐랄까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보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는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까지 올라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문제도 일으켰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의 패스 디펜던트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건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볼 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런 경로 의존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공공재의 질서 그런 어떤 시장 경제로 갈 거냐 독재로 갈 거냐 뭐 이런 질서들이죠. 이런 질서가 보면은 기업, 국가의 흥망, 소속원의 소득을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 두 대통령의 사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서 그럼 경제 성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동인이 뭘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 투자가 많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 노동력이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건데 이게 소스 오브 그로스라고 하죠. 근데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결과로서 나오는 거고 코스 오브 그로스 그 경제 성장의 바로 원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무엇일까? 그거는 역시 패스 디펜던트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재의 질서라는 겁니다. 법률 체제가 어떻게 돼 있고 시장 체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질서, 룰셋, 핏 오더 이것이 바로 공공재가 공공재가 이제 퍼블릭 구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재라는 거는 집단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콜렉티브 구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노조가 임금을 인상하면 노조원들이 다 임금 인상 혜택을 받습니다. 카르텔로 담합을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설탕 사례 말씀드렸는데 제일제당이 열심히 하지만 대한제당도 혜택을 얻고요. 농민조직의 로비를 활동하면 농민조직이 어떤 그 로비의 결과가 전체 농민조직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가가 법을 만들고 국방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전쟁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것도 일종의 집단제고 공공제고. 그래서 소속원들한테 비슷한 혜택이 가고 거부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집단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국가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맨쇼 올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제 이론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개인은 집단 활동을 통해서 하는 투자, 자기가 하는 투자보다 그 결과로 얻는 이익이 크면 그 집단 활동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익이 투자보다 클 때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각 집단의 소속원들이.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봤어요.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이익을 갖게 되면
구성원들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만들어간다. 이런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뭐냐면은 어떤 외진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10가구가 있어요. 10가구가 각각 100만 원씩 투자해서 큰 길까지 도로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트럭도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씩 투자해갖고 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효과가 한 2천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은 100만 원씩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2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집단의 개개인은 집단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무임승차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10집이 있는데 10집 중에서 2집이 나는 뭐 돈 100만 원 내기 싫어. 그러면 이제 800만 원밖에 안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약 16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생깁니다. 근데 가치가 생기는데 그 이 두 가구도 그 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은 너 길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투자를 안 하고 16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투자한 사람은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60만 원만 생기니까 60만 원밖에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도 이걸 을병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모두 안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일을 만들면 시너지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거의 이론적으로 모델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집단이 생길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대규모 집단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수에게 주는 공공의 편익은 꼭 필요 조건이죠. 근데 집단을 주도하는 소수에게 주는 차별적 부추김이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차별적 부추김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제 셀렉티브 인센티브라는 영어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있는데 10만 명이 움직이는 정당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까? 그렇지 않죠. 정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사람 혹은 뭐 거기서 지자체장에 당선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 소수 몇백 명한테 이익이 많이 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당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노동조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영국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1890년대입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영국의 그 노동 현장이 아동 노동도 심했고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극도로 부당 노동 행위가 많았는데 그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공장이 활성화된 후에 약 100년 후에 비로소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고 임금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편익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된 게 60년대 초반이라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활성화된 건 1987년 이후죠. 그래서 그걸 표로 그려보면 아까 비슷한 표인데요. 각각 100만 원씩 투자하되 이 갑을 병한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 이 나머지 사람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50만 원씩 이익이 발생합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합은 같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이득이 생기는데 길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자, 100만 원씩 투자하는데 열심히 앞장서 갖고 조직하고 뭐 로비하고 뭐 허가받고 공사 감독한 사람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자. 그래야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셀렉티브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건 정당 조직을 만들건 사회단체를 만들건 바로 셀렉티브 인센티브를 가진 그 리드하는 소수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줘야만
그 전체 조직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조직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거? 그래서 바로 이런 집단이 생기는 이유는 이 차별적 부추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셀렉티브 인센티브 때문에 생기는데 특히 지도자에게 금전적 혜택과 존경과 명예를 부여하면 집단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도 그런 방식으로 생기고 정당도 그렇게 생기고 협회도 되게 그렇게 생깁니다. 심지어는 친목단체도 그런 식으로 생기죠. 근데 이제 이 셀렉티브 인센티브가 소속원들한테도 상당히 줍니다. 정보와 소속감, 단체 구매, 사단법인화 되면은 뭐 세금 혜택도 주고 집단 이익을 관철하고 했을 때 다 이익을 주게 되죠. 근데 네거티브한 셀렉티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너 여기 노조 가입 안 하면 너 좀 재미없어. 여기 강제로 내야 돼. 세금 안 내면 벌금 불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면 너는 징역 가야 돼. 이거는 셀렉티브 인센티브 중에서 아까 음의 셀렉티브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떤 좋은 뜻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임금을 올리고 부당노동 행위를 없애는 어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조의 지도자들한테 존경해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그게 바로 공공재죠. 공공재가 생기게 되는데 집단재죠. 이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수용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국가의 법률, 세금 정책 한 개밖에 쓸 수 없죠. 뭐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른 국방 정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별적 부추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왜 저 사람한테만 왜 특별히 혜택을 줘? 나는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과 비용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집단 내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렵고 정당 내에서 많은 이론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집단이 클수록 협상과 설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조직이 생길 수 이런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다음에 전개될 이론에 이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근데 구성원 수가 작은 집단은 이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크면 차별적 부추김이 없어도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탕 회사 3개가 오너들이 만나서 바로 만들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조직이라든가 기업의 카르텔이라든가 다말이라든가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집단이라든가 뭐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들은 주로 소수가 모여갖고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맨쇼 올슨이라는 분이 집단행동의 원리라는 책에서 1960년대 처음으로 밝힌 이론인데 이 이론이 이 경제학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론이.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경제 이론, 그 다음에 발라가 얘기한 일반균형이론, 그 다음에 파레토 추적 같은 것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로 인해서 자원은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이익이 생기면 거래가 일어나고 집단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런 이론이 1960년대 처음으로 맨쇼 올슨이라는 사람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보존경제학 이론, 그 다음에 소위 요즘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그 시장 만능주의 이론을 여기서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시장의 수요 공급 메커니즘에 따라서 균형을 찾게 되고 자원이 최적 분배된다는 것이 소위 그 정통 고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고 아직도 신봉되는 건데 이 이론을 깬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밝힌 분이 바로 이 맨쇼 로이즈 올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965년도에 집단 행동의 논리라는 책을 씁니다.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Public Goods and Theory of Groups.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온 거고
아주 획기적인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론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1982년도에 그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그래서 집단행동의 원리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사회 경직성이라는 제도로 제가 보기에 사회과학에서 20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유고로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독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찬사를 받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비주류 경제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세기 후반의 3대 경제학자로 밀턴 프리드만하고 마이클 포터를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중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맨슈어 올슨을 꼽아요. 노벨 경제상은 못 받았지만 이렇게 꼽는 사람이 있고, 또 재밌는 건 현대 정치학의 창시자로서 윌리엄 라이커라는 사람하고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을 꼽는데 1980년대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현대 정치학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또 맨슈어 올슨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건데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원리입니다. 집단 행동의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집단이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 인센티브 때문에 생긴다는 원리를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윌리엄 라이커의 최소 승리연합 얘기한 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윌리엄 라이커가 했죠. 그래서 1982년도에 나온 국가의 흥망성쇠 이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im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명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함의를 9개를 지시합니다. 9개를 지시하는데 공공재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가 질서라고 했죠. 국가 혹은 노조, 조직화된 소수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적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익이 희생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로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1대 99가 문제다. 혹은 뭐 10대 90이 문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함의 2.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집단 행동을 위한 조직이 직접제어간다. 누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이라고 제가 이걸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 노동조합이 생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협회가 생기는데 어떤 조직 능력도 있지만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초기에는 작은 집단들은 빨리 생기지만 그 큰 집단들도 계속 생기는데 일단 생기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아미2고 아미3는 소집단, 아까 얘기했던 빨리 결성될 수 있는 소집단은 조직력을 갖게 되며 겪게 되는데 강한 조직력을 갖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긴 하지만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정치 집단 혹은 카르텔, 마피아 집단 같은 게 잘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소집단을 이권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 코앨리션이라고 썼어요. 맨슈어스는 이게 분배 연합이라고 하는데 코앨리션은 연합이고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분배죠. 이건 뭐냐면 분배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분배받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고 또 다른 얘기로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특수 이익 집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권 집단들이 불법 집단들이 있죠. 깡패나 떼도둑 같은 거. 그다음에 편법 집단, 그 기업의 카르텔이나 이제 다막 있죠. 그다음에 합법 집단 중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각종 협회. 모든 협회들은 대개 이권 집단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시장보다 높은 임금을 추구하죠. 교원 집단, 교육의 질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집단인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원도 뭐 몇 분 계시지만 그런 점이 있죠.
그다음에 관료 집단. 국민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 집단. 국가 이익보다는 선거의 승리를 추구하죠. 다 이권 집단이죠. 언론사. 공익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합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시면 잘 아시죠. 종교 집단. 유병원의 구원파. 뭐 구원보다는 사실은 이권이 더 중요하죠. 문선명의 통일교. 영향력을 확대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소망교회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셨는지 했는지. 그다음에 연고 집단. 고대 동창회 호남 향후회조차도 이권 집단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집단들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반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회 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의 4로 네 번째, 이권 집단은 사회의 효율성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정치적인 분열을 만든다. 뭐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분열을 많이 만들고 있죠. 노동조합과 변호사들을 굉장히 나쁜 집단으로 올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탕 모델을 얘기할 때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그 담합이익을 3개 회사가 1,600억 원을 가져가고 담합 비용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0.1%의 G1이고 이 그룹이 1%의 G2고 그다음에 이제 5천만이 이제 착취를 당하는데 1인당 4천 원씩 손해를 보는 그런 다수가 되는데